왜 나만 이렇게 못하지? 나 연대의대 나올 정도로 똑똑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 강사도 했고 나 머리 나쁘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혼나지?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당하지? 도태되지, 열등하지? 심지어 투자도 못하지? 대인관계에서도 문제 생기지? 나 무슨 이상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아주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달라요. 저의 부모님과 저의 성장 곡선이 다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 다르고 저는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런 거는 내가 흙수저기 때문이다. 흙수저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은 네네. 뭐 그런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표현을 할게요. 제가 그때 당시 어리석었을 당시에는 아, 나는 똑똑한데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나한테 좋은 여유로운 실패에도 언제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나 나한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서 8학번에서 크고 어떤 자산을 금수저로 몰고 난 애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그 선생님한테 혼나도 웃으면서 제가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는 흙수저니까 한 번 그 잔소리 들고 잘리면은 나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 이 대학병원에서 쫓겨나. 나는 교수가 되지 못해. 이런 열등감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선입관이었던 것 같고 사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데 이틀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성격이라는 건 없어요. 완벽한 멘탈이라는 건 없고 저만 해도 ADHD도 있고 강박 성향도 있고 우울 성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팍팍팍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응급실에서 같이 뭔가를 해가지고 초단위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몇 분 만에 사람 생명이 지금 달려있어. 이런 일보다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혼자 생각하고 명상할 시간을 있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몇 번 고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존재하는 그런 상담 업무가 나한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가 아니라 성향입니다. 이거는 케미예요. 이 직업과 나의 케미, 그리고 이 상황과 나의 케미, 이 사람들과 나의 케미. 내가 항상 이 뭐 직업이나 이런 데서 자주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이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난 왜 이럴까 이런 분들은 혹시 지금 내가 나의 성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뚱뚱한 사람이 벤치프레스 잘하고 그렇죠. 턱걸이 못하잖아요. 네. 마른 사람은 턱걸이 잘하고 벤치프레스 좀 못하잖아요. 네. 육체로 가져오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정신에 대해서는 그게 극복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 제가 성장을 했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3대 처음에 50 들다가 100 들고 3대 150 들고 수치화가 되잖아요. 정량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몸이나 근육량, BMI 이런 식으로 육체적 성장은 굉장히 우리가 수치로 확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 성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5년 전에 비해 성숙한 건가?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죠.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믿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믿는 힘, 그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거든요. 자존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60세에 완성이 됩니다. 자존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이 우울증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청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선문답이에요. 20대, 30대에는 완성할 수 없는 능력치, 도달할 수 없는 지향점에 너무 과도하게 내가 빨리 도달하길 바라는 거죠. 20대, 30대에는 자존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손흥민, 김연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존감이 완성된 것 같아 보이고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이뤄야 된다. 너무 빨리 남들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기인한 압박감, 자책감이 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너무 나한테 안 맞고 너무 나만 무겁고 이러면 좀 직업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뭘 바꾸기 전에 내 이 감정이 이 자책과 이 무거운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시적인가 아닌가. 이게 지배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배적으로 내가 확정 우울감, 내 인생이 안 될 거라고 확정된 게 아니라 과도한 불안과 뭐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 지금 업무적인 로딩, 피곤해서 내가 지금 이 느끼는 감정이 일주일짜리일 수도 있고 2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한 달짜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드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 가장 먼저 저희 병원에 우울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직장 내 스트레스 너무 심해요. 저 다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저 다 포기할래요.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보라는 게
일주일만 쉬어봐라. 일주일이 안 되면 3일이라도 쉬어봐라. 왜냐면은 우리 뇌는 이틀만 쉬어도 세로토닌과 그 도파민이 재충전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감정, 공황, 우울증, 자책, 반추, 강박 이런 것들은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내일 걱정이 돼. 너무너무 두려워. 너무 뭐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네. 근데 그래도 잠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한다고 내 계좌가 바뀌진 않지만 네. 거기에 대한 내 정서적 접근, 인지적 접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휴식했기 때문이죠. 내 뇌가 우울과 불안, 공황에 시달릴 때는 평소보다 30% 멍청해집니다. 네. 근데 이거를 24시간 휴식을 한다 하면 적어도 그 절반은 돌아오거든요. 내가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조금 더 안정된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을 가지고 내가 느꼈던 어제 느꼈던 그 감정이 한번 쿨링을 거친 후에 네.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가? 진짜로 이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건가? 직업을 바꿀 만한 건가? 지금 당장 가서 내 부장 얼굴에 사표를 던져야 되는 건가? 네. 다음날 생각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이 일시적인가 지배적인가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더 선행돼야겠네요. 그렇죠. 인지, 감정, 행동의 4단계에서 감정에 너무 취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스톱을 한번 줘야죠. 우리 상사가 날 분명히 미워하고 있다. 네. 우리 상사가 날 자를 게 틀림없어. 이번 고가를 엉망으로 줄 게 틀림없어. 네. 그게 인지죠. 네. 사실 확인. 그리고 감정은 난 저 상사가 너무 미워. 저 상사랑 같은 하늘을 살 수 없어. 저 상사는 너무 너무 싫고 분노, 억압, 정말 원망 이런 감정이 들고 그래서 내가 공황이 와. 불안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난 저 상사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네. 행동은 지금 당장 사직서를 내는 거고 행동은 그 사람한테 갖다 들이받는 거죠. 그리고 사직서를 얼굴에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그 행동 전에 이 감정이 정말 리얼인가? 정말 100% 온전한 내 감정인가? 네. 흥분해서 내가 좀 과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확장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내일이면 이게 절반은 없어질 흥분, 감정, 억압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기 전에 분명히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텀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SNS나 이런 거 보면 난 평범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다 꿀팁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다 지혜로운 선택만 하고 있고 나처럼 헛발질 차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포모 증후군이죠. 선택 편향에 의한 포모 증후군. 네. 인스타에는 예쁜 사진, 잘 나온 사진만 올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못생긴 사진.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네. 못생긴 사진, 요새는 못생긴 사진도 좀 섞어 올리는데 네. 왜냐면은 손흥민이 골 넣고 하이라이트 필름만 보고 우승한 거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외제차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피를 토해가면서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무릎을 정말 주사 맞아가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훈련하는 거는 모르거든요. 네. 옛날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팀이 만약에 달렸으면 저도 잘 몰라요. 아버님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게 있는데 네. 오늘 훈련 아빠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제발 게임 한 번만 하게 해줘라고 그 19살짜리 청년이 사정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가 무섭게 화를 내면서 게임기를 집어던져요. 훈련 더 하라고. 너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울어요. 그 타국 땅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덩치 큰 독일인들하고 치여가면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버틴 그 청년이 제발 게임 한 판만 해달라고 비는데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미래를 보고 오늘 더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건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을 SNS에서 클릭, 도파민 쇼츠, 쇼폼, 릴스 이런 걸로만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은 모르고 성공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이런 걸 비교하니까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죠. 내가 너무 평범해 보이죠. 너무 내가 잘난 게 없어 보이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버레카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네. 그 이면에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네네. 그런 본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사실 저만 해서 있을걸요.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살고 이런 애들이 좀 실수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모르지만 나락을 갔다. 이혼했다. 바람 펴가지고 가정에 파탄 났다. 이러면 평소에 갖고 있던 포모 증후군과 질투, 열등감이 한 번에 역전되는 도파민이 나오죠.
사람은 제가 유퀴즈에서도 얘기를 했던데 네네. 이건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솔직히 네, 인정하는 거고 네. 내가 주식으로 1억을 날렸을 때 네. 가장 빨리 쉽게 위로받는 방법은 네. 내 친구가 2억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갭에서 오는 도파민과 네.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아. 나보다 얘는 더 병신이네. 네. 그리고 얘보다는 내가 낫네. 네. 라는 어떤 상대적 우월감이 나한테 안심을 줍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절대 성숙한 감정은 아니지만 네네.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거를 없애려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그래서 유명인들의 어떤 나락에 대한 어떤 뭐 관심 그리고 뭐 캔슬 컬처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을 때 환호하는 네. 그건 어떤 인간의 어떤 약간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저도 네. 있는 부분이고 나쁜 본성, 나쁜 도파민이라고 봐야겠죠. 그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도편 추방제 이런 거 잘 나가는 사람 맞아요. 해가지고 하루 이틀 된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예. 아니요. 저도 이제 나락 갔을 때 제가 잘 됐을 때보다 나락 갔을 때 연락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신나서 오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많이 제 주변 분들의 도파민을 좀 책임을 졌었다. 예, 이런 얘기. 근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장르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의 그 어떤 본성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365일 어른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네. 365일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주가처럼 타고 네. 그리고 내가 한없이 일이 잘 되고 뭐 병원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뭐 여자친구랑도 되게 즐겁고 이러면은 되게 친절한 여유롭게 네. 뭐 누가 나한테 무슨 불친절한 짓을 해도 네. 아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안 되고 내가 분위기가 최악이고 내가 컨디션이 최악이고 어제 잠도 못 자서 아침에 겨울 일어났다 이럴 때는 전철에서 누가 발만 밟아도 아이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 저는 사과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어떤 성숙감이나 어떤 윤리의식이라 도덕에도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본성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가 제 본성이 너무 추악해가지고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누가 친구가 하이닉스로 한 2억 네. 번다 그러면 이거 거의 전치 사주 충격이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걸 자랑하는 거는 네.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죠.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격성과 분노, 네. 어떤 질투심 이런 걸 유발하는 행위인데 네. 사실 그래도 상관없다. 난 과시할 거다. 뭐 남들한테 이걸 내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어떤 자랑, 뭐 수익 인증, 네. 내가 몇 억을 벌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원망을 듣게 돼요.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오래 묻어두고 있다가 네. 어떻게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복수심 한 번은 뭐 욕을 한다거나 그 친구가 혹시 나락을 갔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뭐 악플을 쓴다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깊은 감정으로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번에 놀라시기도 하고 이번에 그런 기사가 나갔을 때 네. 그게 말이 되냐. 아. 실질적으로 사이언스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우리 뇌의 전두엽 중에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어렵네요. 네, 거기가 예. 실제로 얻어맞았을 때, 네. 칼에 찔렸을 때, 네. 그리고 불에 데웠을 때, 네. 그 부위가 물리적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네. 친구가 하이닉스로 2억 벌었을 때 포모증을 느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짜로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질투가 많거나 네. 내가 진짜 뭐 너무 열등감이 많아서 네. 정서적으로 아픈 게 느끼기 오는 건 아니라 네. 진짜 물리적 고통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네. 소화불량이 되고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네. 그냥 뇌는 똑같이 인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얻어맞은 거랑 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포모 증후군으로 피해를 보는 거랑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나락 간 게 잘 됐네요. 예방주사죠. 예, 뭔가 그분들의 전치를 좀 많이 해소하죠. 그렇죠. 재밌네요. 아니, 요런 관점은 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가면을 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대할 때나 뭐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할 때나 실제 저의 어떤 이런 면을 가리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태생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저 사람 선하다. 그런 사람이 되게 부럽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그런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인지. 저는 가면이라기보다는 네. 보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자. 네, 예. 그냥 얼터에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캐. 네. 뭐 유재석 님이 뭐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다른 데서는 뭐 부캐 트로트 가수로도 나오고 댄서로도 나오고 이런 네, 부캐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때는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른 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가면이라는 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보다 훨씬 선하게 구는 건 친절하게 구는 거는 이거는 사회에 대한 예의고 성이에요. 노력이고 그걸 가면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는 훨씬 겸손하고 네. 예의 바른 척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쓰죠. 네. 친구들하고 대할 때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 경상도 사투리 바로 나와요. 네. 네. 이게 제 가면일까요? 가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친구들한테 막 하고 오타쿠 만화 보고 규명의 칼날 보고 와 하고 울고 이런 아재도 저고요. 네. 방송에서 나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 본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저겠죠. 근데 이걸 가면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고 나의 네. 부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억눌러 왔던 나의 어떤 밑바닥이 네.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뭐 언제냐? 뭐 간단하게 이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오는 네. 일인데요. 모든 걸 얻었을 때, 아, 모든 걸 얻었을 때. 극단적으로 성공했을 때, 반대로 극단적으로 실패했을 때 본성이 나오죠. 네. 아, 잃을 게 없거나 너무 많이 가졌거나 많이 가졌거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 용서받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네. 모든 걸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법과 없다. 도덕 윤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거나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네. 나쁜 쪽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시한부로 살고 있는데 선생님 저 오늘 소주 한 잔만 할게요. 이런데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하지 않듯이 네. 잃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 다른 사람과 사회화를 한다는 거는 네. 내가 지킬 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박으로 한 네. 100억 정도 뭐 빚이 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진짜 뭐 어디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반전 어떤 극복의 기회가 아예 없다.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 거기다 막 욕하고 돈 갚아 뭐 하면은 칼부림 나잖아요. 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은 사람이 잃을 게 없는 환경에서는 네. 진짜 공격적인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천억을 벌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엑시트를 했다. 네, 근데 네, 엑시트를 했는데 또 그게 너무 커가지고 한 2천억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람이 인성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자기는 법과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초월적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네네. 인간이 2천억을 가지게 되면은 네네. 그때는 더 이상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세기를 타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수준이 2천억 정도래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가진 일반인들의 법과 윤리 도덕은 나는 따를 필요가 없다. 나는 뭐 초능력자다. 네. 나는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면 되게 네. 그 안에 그 사람이 숨겨져 있던 욕망,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꼭 참고 있던 네. 그 욕망이 튀어나오겠죠. 성적인 것이든 폭력적인 것이든 갑질이든. 그래서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어떤 뭐 재벌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갑 중에 갑 위치에 갔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조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앵간히 벌어가지고는 본성이 드러날 정도로 벌긴 쉽지 않다. 네.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위에는 위가 있고 더 위에는 위가 있기 때문에 앵간해가지고는 오히려 100억부터 더 우울해진다고 해요. 아, 네. 저는 열심히 아직 가면을 써야 되는 레벨이에요. 그게 안전한 사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예, 정말 초월적인 부자들이 예. 더 이상의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쾌락으로는 도파민을 더 이상 느낄 역치가 아예 버렸기 때문에 네네. 더 강한 쾌락을 더 빨리 정말 하이패스로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범죄나 네. 마약 이런 것까지 손에 대게 되는 거죠.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이 되면은 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성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난 상황. 재난 상황.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네. 모든 어떤 법과 윤리가 무해해지고 좀비 사태가 터졌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착한지 선한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아, 그죠. 네. 얼마 전에 그 서바이벌 나갔었거든요. 예.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의 어떤 인간과 맞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네,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잘못한 행동 하나, 그게 그 사람의 과연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에서 네. 그때 많은 구조자들이 뗏목을 갖고 살아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뗏목에 보통 한 문짝만한 뗏목에 한 6명이 타면은 유지가 되고 네. 7명이 타면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6명이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타려고 손을 집으면 네. 그걸 손을 뿌리치거나 밀어서
쳐서 넘어뜨려도 네.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네. 사람의 본성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는 자기 생존이 첫 번째인데 네. 그때 내가 뭐 윤리의식이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 비난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감각적으로 차단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 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으로 바뀐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자기 생존 이거를 제일 원칙으로 따르고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사회적 어떤 관념이나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은 다 후순위가 됩니다. 아. 우선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감각적으로 차단되면 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뭐 방에 가둔다거나 네. 밀실에 가둔다거나 네. 뭐 아니면 너희 중에 한 명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의 명제를 주거나 네. 아니면 오랜 시간 동떨어져 가지고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이런 게 좀 약간 모호해지고 혼란이 온다거나 네. 감각적으로 오래 차단이 되고 정보가 차단되고 네. 사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유튜버 중에 뭐 세계 최고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하는 네, 어떤 네. 사회 실험 같은 게임 같은 게 이런 감각 차단이나 네. 어떤 정보 차단, 제한된 아주 극단적인 정보 속에서 인간이 어떤 본능을 표현하는지를 보는 실험 같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나타나는 본능이 꼭 이 사람의 모든 어떤 정서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죠. 그 서바이벌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했어요. 뭐냐면 모든 전자기기랑 네. 이 시계, 그러니까 시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제거하고 네. 저희가 이동하거나 뭔가 비어 있을 때 눈을 가려요. 맞아요. 눈을 계속 가려 놓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 안대만 봐도 경기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예. 대기할 때는 독방 같은 데서 그냥 혼자 계속 놔두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네. 내가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 달 정도 그 강도들한테 납치당해서 밀실에 살았다고 칩시다. 예.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구출되자마자 네. 주변 사람들 막 욕하고 막 네. 뭐 말도 못 알아듣고 네. 그 자기 도와주려는 사람 손을 물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상태의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파편 중에 하나가 우연히 튀어나온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보조자 중에 하나, 그리고 네. 많은 무의식 중에 하나, 억눌렸던 어떤 내가 내 상처받은 작은 아이,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몇십 년 전에 어떤 상처받았던 그 트라우마 속에서 희생자, 피해자가 오랜 내 정서에 남아져 있었는데 그게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어떤 감각 차단으로 인해서 자극받아서 그날만 부수고 올라온 걸 수도 네.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365일 중에 딱 하루 예의 없고 발에 뭐 나쁜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막 길에 침 뱉고 막 새치기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지금 내가 비켜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딱 하루 그랬다고 해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어떤 평균값을 그렇죠. 보는 게 더 네. 실제 그게 본성이겠네요. 맞아요. 그게 네. 평균치 자체가 본성이지. 항상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자존감이 60살까지 변하고 네.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네. 내 본성과 내 인격과 인성도 항상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함의 극단값을 그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진짜 본능적인 면 극단값을 그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할 필요 없이 없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대로가 그냥 그럼 어쩌면 제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저희 직원들 대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본성이겠네요, 그게. 더 나아지고 싶다는 노력, 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게 본성인 거죠.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한 착해지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네. 막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가보는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아프리카 봉사활동 이런 것도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애들 엄청 씻지도 않아가지고 막 눈곱 끼고 이런 애들 있어요. 그 친구들을 다 닦아주고 뭐 안아주고 한단 네. 말이에요. 저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저에 대해서 엄청 실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 거기 진짜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 그 사람들 다 맛있게 먹어. 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서 진짜 저에 대한 실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일 뿐일까요? 내가 직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가족이고 다 때려치우고 전부 다 아프리카 가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아프리카 뭐 수단, 기니, 그렇죠. 뭐 우간 네. 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못 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삼시세끼 어느 정도는 다 먹는데 그리고 평균 소득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낭비다. 무조건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유일한 정답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선함을 그거 실천하는 데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질문할게요. 한국에서 본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기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거는 되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런 사람이 부럽잖아요. 예를 들면 부럽죠. 막 그 뭐 차인표 씨나 네. 뭐 나오면 부럽잖아요. 훌륭하죠. 훌륭해 보이죠. 훌륭하죠.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몇 억씩 기부하고 네. 실제로 가서 나는 봉사도 하루 종일 한다. 네. 진짜 온몸이 진흙탕이 될 때까지 브래드 피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나는 내 삶도 중요하고 내가 지금 시점에는 봉사를 9대 1로 8대 2로 이만큼만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이게 역전되거나 내가 너무 여기에 과하게 치중이 되면 네. 내가 내 삶의 속도나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네. 지속 가능한 선행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기부 봉사를 해야 되지 내 모든 걸 다 쥐어짜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다 올인을 해버리는 거는 네.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거는 감정적 충동적인 봉사죠. 사실 그렇게 했더니까 이 리바운드 우리가 다이어트 요요가 많이 네, 오잖아요. 맞아요. 저 그렇게 했더니까 요요가 오더라고요. 딱 네. 해서 딱 하는 순간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확 짜증내고 나왔거든요. 나 안 할 거라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는 거는 네,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무리예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결정적 사건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네요. 예,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쌓여온 데이터가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어떤 바이오그래피가 네. 이 사람의 현재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자꾸 주식 얘기 뭐 현재가는 좀 그런데 네, 네. 아무튼 그 사람의 오늘 상태는 오늘의 직관일 뿐이고 네. 그 사람이 한 달 후, 1년 후 그리고 그 사람의 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의 선입관일지도 모르고 네. 나의 판단일지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착함이나 선함이나 능력이나 성숙도 자존감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어느 날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저자의 본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진짜 맘먹고 영끌해가지고 하루 좋은 일 했다 그래서 저 사람 사실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필요도 없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선 그럴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나를 굉장히 오래 지켜본 친구라면 네. 이렇게 오래 지켜보고 이 사람의 평균값으로 이 사람을 인정해 주겠지만 네.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네. 예. 근데 내가 오늘 정말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몸도 안 좋고 어제 너무 나쁜 소식을 들어서 지금 네네. 오늘 겨우 뭐 출연을 했다. 그러면 사실 내 정말 최저점의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나쁜 기억으로 남겠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아쉽다 그러면 그 후에 이걸 고치려는 노력을 하겠죠. 네. 어떻게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다 고치고 살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되게 흔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10명 중에 1.5명만 나를 좋아할 거고 네. 7.5명은 관심이 없고 네. 1명 혹은 2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아주 죽도록 미워한다. 그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건 왜 생기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다 소진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건 내가 일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쾌감, 네. 어떤 행복 호르몬 이런 거고 네네. 세로토닌은 안심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항상 게임으로 치면 MP 같은 건데 네네. 이게 항상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울증이 발동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거의 제로 가까이 떨어지면 네네. 다음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미 화난 상태로 출근하고 막 틱틱거리고 네. 이렇게 되면 시비에 걸리기도 쉽고 네. 뭐 차 운전하다가 조금만 막혀도 버럭 화가 나고 네.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쉽게 이성을 잃는구나. 네. 그리고 네. 불친절해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술, 뭐 담배가 는다든지 아니면 또 되게 마라탕 아니면 뭐 치킨, 튀김 이런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세로토닌이랑 도파민과 그게 관계가 있나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소진되면 네. 불안 호르몬이라는 게 생겨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불안 호르몬. 네. 근데 이걸 가장 빨리 확 끌 수 있는 게 네. 자극적인 음식과 짧은 포만감이거든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특히 밤에 먹고 이렇게 약간 폭식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짧은 포만감과 짧은 나쁜 도파민이 훅 들어와요. 안심이 되는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술, 담배, 음식 같은 것들이 네. 인간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간단히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 짧은 안식과 긴 휴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내가 밤에 야식 먹으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계속 네. 먹게 된다. 이건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그리고 꾸미는데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모임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가야 되는 모임 있잖아요. 네. 이 친구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그 시점, 그 알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올 친구가 아닌데 연락 없이 안 온다는 거는 네. 무슨 일이 있나?
요새 우울한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모임에도 열정과 어떤 그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맞아요. 흥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거 넷플릭스, 웹툰, 게임 이런 것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17년, 18년 그 전재산 다녔을 때 방에서 안 나왔잖아요. 유일하게 그나마 하는 게 게임이었는데 게임도 재미가 없어서 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누워있고 외출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외출 안 하고 방에만 있죠. 이게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길어지면 방 안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밥만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무서운 거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요. 우울증이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출근은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발병까지는 아닌 거예요. 어찌됐건 꾸역꾸역 출근은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병원에 오는 것보다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직 직장은 다니고 출근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좀 간당간당하고 해당이 여러 개 된다. 그러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야식 중독되고 여유가 없고 안 꾸미고 안 씻고 재미없어하고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저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인 중에 한 명이 BTS 팬인데 BTS 콘서트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가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BTS 공연을 보던 사람이 이제 BTS 기사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우울증이죠. 좋아하는 게 없어지는 것도 되게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회복하면 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외부 환경을 고칠 수는 없죠. 네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과 에너지와 회복 탄력성, 면역성을 얻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네요.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나와요. 근데 우울해진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원래 100만큼 나와야 되는 게 우울한 뇌에서는 5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말에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건강하고 우울증이 없을 때는 주말에 이틀 정도 쉬고 나면 월요일에 좋은 아침 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막 하고 이렇게 출근이 됐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주말에 쉬어도 40밖에 회복이 안 돼서 월요일에도 네 이렇게 출근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것에서 본업을 잘하려고 기운 내야지, 텐션 올려야지, 뭐 내가 해야지. 특히 정말 내가 즐거운 레크레이션이나 뭐 어떤 방송 쪽에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올려가지고 방송에서 웃음을 줘야 되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내 주식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지금 텐션 끌어올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딱 발견을 할 수 있죠. 저 주변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힘내라, 좋은 생각해라, 뭐 아니면 정신과에 좀 가볼래?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힘내라, 빨리 일어나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아프리카에 밥 못 먹고 굶는 애들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가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1도 공감을 못 해주는 증거거든요. 물론 악의가 없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좋은 아닌데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는 신호를 줘야 돼요. 요새 너 힘든 것 같은데 혹시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힘내라라고 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연락을 하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뭐 다 얘기해봐라, 뭐 형한테 얘기해봐, 뭐 너 무슨 걱정이냐 다 내가 해결해줄게 이게 아니라 도와줘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파헤치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손 닿는 거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 하루에 한 번씩 알려주면 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시에 찔리게 서로 상처받게 가지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카톡을 읽든 말든 일십을 하든 안 일십을 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보내기만 하세요. 그것만 있어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고 구할 정도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정성이에요. 다치예요. 내가 조금만 헤엄쳐서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다라는 믿음.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트라우마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라도
2달만 쉬면 인간의 뇌는 회복을 해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충격만 없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100으로 다시 찬단 말이죠. 네네. 휴식만 하면. 근데 휴식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2차, 3차 공격과 2차, 3차 이런 폭력, 어떤 재난이 들어오면 계속 이게 뇌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뇌가 자가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을 먹으면 좀 나아지나? 그게 약이죠. 그게 정신과 약이죠. 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약이고 특별한 약이고 무슨 부작용이 엄청난 약이라고 착각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우리 뇌가 원래 갖고 있던 도파민과 그 세로토닌 그 공장이 네. 일시적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네. 원래 매출을 못 찍고 있어요. 그때 약으로 좀 외주를 주는 거죠. 네. 굳이 말하면 목발이에요. 내가 뼈가 부러졌을 때 내 뼈가 붙을 때까지 목발에 의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완전 댕강 부러졌는데 나는 내 의지로 뼈를 붙이겠다. 네. 걸어 다니겠다. 부러진 다리로 걸어 다니겠다. 걸어 다니면서 붙이겠다. 의지로 이기겠다. 의지로 극복하겠다.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목발에 의존하는 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 네.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건 목발이에요. 네. 목발을 짚다가 뼈가 붙으면 이제 목발을 끊으면 돼요. 후유증이나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뇌 변형계의 측차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나오는구나. 네. 여기에 그쵸. 좋은 음식. 자, 죄송해요. 저 더 이제는 안 물어볼게요. 근데 뭐냐면,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좋죠.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게,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네. 트립토판이라거든요. 네. 트립토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으면 트립토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네. 뭐 삶은 돼지고기, 콩, 두부, 나토, 뭐 이런 효모, 그리고 단백질. 아몬드. 아침에 먹는 이런 그 락토나 단백질, 요거트, 뭐 거기 뭐 견과류, 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런 거에 많죠.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네. 삶은 음식에 더 많고요. 또 도파민은요? 순수한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죠. 네. 잘 먹고 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고 뭐 굽는 고기도 나쁘진 않아요. 튀긴 네. 것보다는 그냥 삶는 게 좋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네. 꾸준히 적당량을 많이 먹어줘도 단백질, 세로토닌, 뭐 아미노산 뭔가 도파민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그건 없네요. 특별한 요리는 없네요. 건강하게 먹으면 되네요. 먹는 게 중요해요. 탄단지 잘 챙기고. 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들. 네. 뭐 술. 술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막 90일 걸리는 거 뭐 얼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35일 걸립니다. 소주 한 병 기준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술에 되게 강하다. 그건 내 간이 강한 거지 네. 뇌가 강한 게 아니에요. 뇌혈관은 계속 알코올 때문에 쪼그라들고 거기 알코올 그 잔여물 같은 게 뇌혈관을 막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술을 마시려면 35일에 소주 한 병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먹나요? 안 먹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만 술을 많이 먹는다, 술 권하는 사이다 그럴 게 아닌 게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저 보기 싫은 직장 상사한테 욕도 못하고 때려치지도 못할 때 뭘 하겠어요. 집에 가면서 그 소주 한 잔 먹는 거죠. 야구 네. 보시잖아요. 근데 야구 보는데 롯데자이언츠 쓰레대 엄청 올리시던데.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응원한 팀 진다. 엉망진창으로 못한다. 그럼 저도 술이 땡기죠.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저 서울대에서 알코올 중독 그 강사까지 했어요. 술의 위험성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술을 안 먹으면 내일 환자를 친절한 상태로 볼 수가 없다는 느낌이 꽉 와요. 그러면 저도 치킨에 술을 시켜 먹는 거죠. 근데 방금 삶은 게 더 좋다 했잖아요. 튀긴 거보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 튀긴 걸 먹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도파민으로 지금 빨리 내 분노를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건강한 두부나 건강한 탄수화물 같은 걸로는 지금 안 돼. 네, 지금 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야구장에서 두부 파는 거 보셨어요? 안 버리고 네. 쓰레기 같은 게 계속 쌓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랑 그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안 해요. 혼자 그릇을 가지고 방에서 먹거나 네. 혼자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요. 네. 빨리 막 급하게 먹고 뭐 설거지나 평소에 하던 집안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네. 뭐 예전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TV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네네.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걸 아예 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방이 어지럽거나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아니에요.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랬다 그런다면 더. 네,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방을 안 치운다. 그런 성격에 가깝지만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네. 방이 계속 지저분해지고 있다. 아. 이거는 어떤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ADHD도 그렇고 우울증도 이거는 공통된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메일을 안 읽어요. 아. 읽지 않은 카톡, 읽지 않은 메시지, 읽지 않은 이런 것들이 네. 계속 한 몇백 개, 몇천 개 쌓여요. 내가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리플을 하거나 해결할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업무 메일이나 요청 메일이나 협업 메일을 계속 쌓아두고 답을 안 해요. 아. 그리고 상사가 전화 왔을 때 네.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네.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텐션과 지금 업무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네. 어차피 얘기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기 알기 때문에 네. 상사가 전화 왔을 때 혹은 동료가 전화 왔을 때 안 받아요. 이런 연락이 잘 안 되고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메일 같은 거 잘 안 읽는 게 쌓여간다. 이것도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ADHD와 우울증이 두 개가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ADHD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아니면 있어요. 번아웃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죠. 우울증 네. 때문에 ADHD가 생겼을 수도 있고 ADHD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두 개는 다른 거긴 하죠. 다른 거긴 하죠. 번아웃은 또 다른 건가요? 번아웃은 초기 우울증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증후군은 소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해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바닥난 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우울증의 입구에 간당간당하게 들어서는 상태, 초기 우울증, 입구 우울증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00m를 뛰고 네. 헉헉헉 하고 숨 고르는 상태, 네.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나서 쓰러져 있는 상태, 네. 이런 걸 말합니다. 완전히 소진된 상태. 네. 그게 번아웃이구나. 그게 정신적으로. 그렇죠. 예. 도파민 공장이 이제 털털 털려가지고 다시 이 샘이 물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계속 그거를 때린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우물이 고갈됐는데 네. 다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100m를 여러 번 뛴다거나 또 뛰는 거죠. 계속 될 때까지 정신력. 너 14초밖에 안 남았어. 13초 만들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쉬고 혹은 뭐 내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아니면 네. 며칠이라도 쉬고 해야 되는데 네. 13초가 나올 때까지 100m를 연속으로 한 20번 뛰자. 아. 그런다고 기록이 단축되나요? 네. 아닌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이 더러워졌다는 의미가 그렇게 다양하게 정신적인 증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도 될까라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까 네. 꼭 정리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운동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네네. 그 BDNF라고 뇌 영양 유래인자라고 해서 네. 운동을 10분 하면 뇌세포 100개가 청소가 됩니다. 아,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청소가 돼요? 네, 100개에서 한 200개까지가 예. 완전히 새로 뇌세포가 생기진 않고요. 뇌세포가 깨끗해집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면. 네.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30분씩 기본적으로 해주면 네. 뇌세포가 한 1000개 가까이 물론 뇌세포는 뭐 정말 많은 뭐 네. 정말 몇천만 개, 뭐 몇억 개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하루에 몇천 개, 몇백 개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되살려준다는 게 네.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저속 노화, 그리고 내 집중력, 어떤 향상, 그리고 네. 건강, 도파민, 세로토닌 향상에 네.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그러면 매일 해도 뇌가 매일 깨끗해지겠네요. 조금씩이라도. 네. 그 측면에서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디 이제 근성장 보디빌딩 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근육도 고갈이 되니까 맞아요. 회복을 하고 성장할 시기를 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매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육 성장 이런 거는 네. 뇌 기능보다는 사실 근육에 좀 그거 초점이 그러니까 많이 맞춰져가지고 그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아래에 아니 뭐 4분할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니까 뭐 유산소 운동과 네. 어떤 웨이트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여튼 뭐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땀이 좀 날 정도의 운동을 적당하게. 예, 한 30분씩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뇌는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땀이 막 날 때까지 네네. 매일 하는 게 뭐 진짜 혹살하거나 무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조금 흐를 정도가 된다. 네. 이게 뇌에는 베스트입니다. 아, 뇌의 관점에서. 네, 뇌의 관점에서는 그게 베스트예요. 네. 이제 사람들이 근데 아침에 그런 운동할 시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네, 네. 참 웃긴 게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네.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네. 도파민, 세로토닌이 완전 고갈해버리면 운동을 할 이니시에이션이 안 돼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아예 사라지니까. 그죠. 가만히 누워있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악순환이죠. 운동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시작을 하면 이제 조금씩 뇌가 회복이 되어가는 선순환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안 하고 보통 아메리카노를 먹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뇌가 번아웃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제대로 차지도 않았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안 찼는데 네. 내 졸린 눈을 그러니까 깨우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커피를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뇌에 들이붓죠. 네.
그 카페인이 네.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뇌에 들이붓는 거예요. 정신을 때려서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 맨날 먹는데. 카페인이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는 네. 좋아서 떠지는 게 아니라 네. 카페인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불안 호르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 좋은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을 그거. 바로 자극합니다. 불안해서 깨는 거예요. 카페인 먹으면 컨디션 좋아지는 느낌이 나서.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좋은 아니구나. 프로세스가 아니란 거죠. 억지로 깨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네. 가장 좋은 아침 그 루틴은 네. 7시 반에 일어나서 네. 1시간 정도는 몸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조금 10분 정도만이라도 운동을 하고 여유 있게 출근을 해서 커피는 11시 이후에 먹는 거예요. 아침에는 요거트나 아까 견과류, 효모, 뭐 두부 아니면 이런 걸 뭐 바나나 이런 거라도 한 입 먹고 가는 게 훨씬 뇌를 깨우는 게 좋지. 네. 때려서 깨운다고 내가 빨리 깨지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으로 때려서 깨운 뇌는 금방 다시 잠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2샷, 3샷을 해도 네. 그 집중력이 오후 2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서서히 달래서 깨우고 네. 커피를 반드시 먹으셔야 된다면 점심 전에 브런치 정도로 11시 정도에 드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도파민 분비나 세로토닌 분비 양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물리적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운동을 하면 그 효율을 운동을 높이는 통해서. 거예요. 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아니, 나오게 그냥 뇌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아예 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죠? 뭐 인지치료라고 해서 네. 디지털적으로 뭐 게임 같이 훈련하는 법이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첫 번째 운동, 네. 두 번째 루틴, 익숙한 즐거움.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야구가 있을 때는 화수 목금토 야구를 다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보도 뭐 화도 나지만 화가 날 때는 웹툰도 보고 네. 출근을 하고 내가 매일 아침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굉장히 강렬한 뭐 극단적인 자극, 마라탕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건강한 내가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도파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우리 뇌는 맨날 똑같은 걸 되게 싫어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그 지루한 거에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네. 뻔한 걸.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짜 같은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네. 저는 그걸 한 50번은 봤거든요. 네. 볼 때마다 재밌지만 처음보다는 도파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매일 똑같이 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일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뭐 운동화를 바꿔본다거나 네. 출근 루트를 바꿔본다거나 출근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버스 아니면 뭐 걸어서도 가보고 네.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보고 오늘은 택시를 타면서 오늘은 다른 음악을 들어볼까. 왜냐하면 지하철에서는 뭐 영상을 마음 놓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네. 뭐 이건 있어도 네. 내가 일상에서 큰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걸 계속 바꾸면서 네, 네. 뭐 옷차림이나 뭐 어떤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나한테 작지만 의미 있는 건강한 도파민이 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야구가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파민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막장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이런 게 인기 있는 것도 도파민을 굉장히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애기들이 이제 집중력 떨어지는 네네네. 애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애기들이 이제 ADHD 있다. 그 옛날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예, 그렇죠, 그렇죠. TV에서 네네네. 이제 그 프로가 없어졌더라고요. 네네네. 어른들도 이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DHD의 정의가 네네. 아이, 성인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과다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뭐 그거랑 노르랑 저기랑 관련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구나. 내가 불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포모 증후군이나 손실로 인해서 네.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서 빨리 물타기 해야 된다. 빨리 사팔사팔을 해야 된다. 네. 이러다 보니까 높죠. 네,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다시 주의력과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판단력이 네. 떨어지고 멍청해지고 그러다 보니 실수를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계좌가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중독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성인 네. ADHD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면 네.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큰일 났다.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뒤떨어지고 있는데, 뒤처지고 있는데, 불안해지죠. 불안해져. 불안하면 노래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죠? 네. 불안해지면 우리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뭔가를 압박감이 해야 시달립니다.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행동이 툭 하고 나와버린다는 네. 거죠. 그게 ADHD예요. 순수하게 ADHD들에서도 이런 증상이 보이지만 네. 내가 너무 불안할 때, 네. 내가 너무 우울할 때, 네. 내가 너무 공황장애, 강박증이나 어떤 이런 정서가 안 좋을 때 2차적으로 ADHD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DHD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우울이나 다른 어떤 정서적 불편감이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수능 때 요새도 컴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컴퓨터 사이트를 안 갖고 왔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황하죠, 그럼 막 막 하다가 막 물건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ADHD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불안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네. 그래서 상사가 시키는 일에도 예 할게요.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안 되면 때려치는 거지 이런 게 네.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지 ADHD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물에 대한 내 지금 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져서 네. 하기 싫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 ADHD는 약간 허둥지둥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조용한 ADHD라고 조용한 해서 ADHD가 있어요. ADD도 있고요.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허둥지둥하면 2차 질환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행동은 꾹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ADD 혹은 조용한 ADHD라고 보면 네. 되겠죠. 그럼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통제력이 자기 억제 능력이 좀 강한 사람들은 네. 단순히 ADHD 되기 전에 네. 그 시점에서 멈추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지, 감정, 행동에서 네. 부여잡는 거죠. 더 이상 뭐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네. 더 큰 불안이 올 거야 라고 네. 해서 딱 멈추는 거죠. 이게 똑똑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의대를 네. 나오셨는데도 네. 그러니까. 누구나 ADHD 성향은 있어요. 그게 치료가 필요할 수준이냐, 네.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냐 이 정도일 뿐이지 네. 누구나 ADHD 성향에 그건 시비어리티와 빈도, 강도의 문제지 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릴스 같은 데 보면 ADHD 특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실제로 ADHD인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당황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내가 지금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관성을 보는 거죠. 일관성. 네, 지속성을 보는 거죠. 네. 이런 증상이 안정된 환경에서도 나오느냐, 그렇게 긴장되지 않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도 나오느냐, 네. 이런 걸 관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얼마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일을 할 때는 ADHD인데 영화를 볼 때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ADHD가 아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 봅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다 생각납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그 네, ADHD. 선택적 ADHD는 아니에요. 네. 내가 드라마를 정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과도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가깝다고 봐야죠. 일을 하기 싫다기보다는 네. 일로 인한 번아웃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력이 선택적으로 떨어진다. 네. 이거는 우울증, 번아웃,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네. ADHD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주의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좋아하는 일도 하기 싫어지고 네. 그리고 내가 정말 편했던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잘 못 들었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걸 2번 이상 하면은 네. 약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다거나 휴대폰 놓고 실제 오고. ADHD인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보죠. 그쵸. 네, 맨날 업이 보죠. 그러시니까. 매일 네, 오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하여튼, 네. 그런, 이분이 ADHD가 있으시구나가 딱 느껴지나요? 왜냐면 우리가 네, 좀, 어디 의사 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걸로도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경력이 네. 지금 2007년부터 해가지고 네. 19년 정도 돼서 네. 아직도 많이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한 40년 정도 되면 거의 그 고수 수준에 오를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하지만 너무 겸손한 척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네. 어떤 특징을 보면 딱 들어올 때 모습만 보고도 ADHD인 걸 알 수 있느냐. 네. 오시면서 문 열면서 물건을 떨어뜨려요. 문 열면서 뭘 떨어뜨리면서 네. 들어오시는구나. 네. 그리고 문을 안 닫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 진료실 문을 안 닫아요. 네. 그리고 계속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시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앉아서 계속 의자를 이렇게 여러 번 고쳐 앉고 그리고 제 물건들이 조금만 삐뚤어져 있어도 네. 그거를 좀 만져서 좀 바로 잡고 싶다 이런 충동들을 많이 경험을 하세요. 실제로 손을 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제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제가 쓰는 게 궁금해서 네. 고개를 쑥 내밀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론 그것만 가지고 ADHD를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의심할 만하다. 그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 봐야겠다. 이렇게 네, 되는 생각을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건을 우산이나 핸드폰, 지갑 이런 걸 항상 놓고 가세요. 병원에 좀 몇 개 우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저희가 다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찾아드리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ADHD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치료가 반드시 필수적인 수준의 ADHD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ADHD 같아요. 저 걱정돼요. 저 네네.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저 인터넷에서 자가 테스트 해보니까 ADHD 네네.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어디 일을 못하고 자꾸 뭐 고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ADHD 같아요.
절반 이상은 번아웃이거나 불안증이 많습니다. 성인 ADHD인 것 같아요라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70%는 다른 병이에요. 그 중에 한 30%만 진짜 ADHD가 그렇구나. 진단됩니다. 아니 왜 근데 ADHD 약 먹으면 사람 똑똑해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약이 있으면 네. 한 10알 먹고 수능 보면 수능 만점 받겠죠. 뭐 그렇다고 네.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약간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의 집중력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할 뿐이지 네. 내 머리나 지능을 똑똑하게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조금 높여준다. 네. 수험생들이 그 약을 먹지 않는 이유는 네. 수험생들은 1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약을 먹고 바짝 2-3시간만 집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약을 먹어서 집중력을 바짝 높이면 나머지 7시간은 집중력이 더 떨어져요. 네, 약발이 떨어지면. 그래서 예전에 대치동에서는 엄마들이 약을 타가지고 하루에 2알, 3알 먹이고 중독이 되고 근단 증상 나오고 부작용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먹여봤고요. 안 먹이는 이유는 잃는 게 더 많고 절대 머리를 좋게 해주는 뭐 그런 약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에 아주 집중력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하위 20% 이런 사람을 조금 평균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데는 효과가 더 좋지만 평균인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절대 아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공부하고 몇 년씩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ADHD 약이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작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도파민 디톡스를 왜 해요? 도파민이 지나치면 공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독적이 되고 도파민 중독이 되면 사람이 흥분에 대한 어떤 쾌감 역치가 계속 올라가요. 어징하는 걸로는 즐거움을 못 걷게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프나 오디세이 같은 영화가 2시간 50분이라고 도저히 못 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반지의 제왕도 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도파민 중독이 되다 보니까 드라마를 요약해주는 유튜브가 필요하고 그걸 또 요약해주는 유튜브가 필요하고 이거를 1시간 혹은 뭐 1분, 쇼츠, 릴스, 1초 슈폰까지 나오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도파민에 너무 과다하게 중독이 되니까 이 기승전결에서 내가 집중을 해서 딥띵킹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너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죠. 빨리 정말 제일 좋고 제일 자극적이고 맛있는 부분만 탁탁탁탁 체리피커처럼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일상에 대한 지루함이 내 어떤 루틴과 별것 아닌 평범한 날들 내 본업 이런 거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일상은 속도가 느리니까. 느리죠. 이건 2배속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2배속으로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 쇼츠처럼 중요한 일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뇌 그거에 도파민에 중독되다 보면 간단히 말하면 너무 이 과도한 지루함으로 인해서 참을성이 없어져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해 버려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약간 짜증을 많이 내고 점점 공격성이 되죠. 근데 그 공격성을 뭐 밖에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자극적인 음식으로 이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높아져도 공격적인 거고 도파민이 떨어져도 공격적이 되고 짜증내고 막. 아니, 도파민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죠.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공격적이 되는 맞아요. 안심 호르몬이니까. 도파민은 되게 텐션 좋은 오락부장이랑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반에서 다 여기 모여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 반장. 세로토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불만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뭐 야근하기 싫어. 하기 싫어. 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생기고 불만을 가지는 보조자가 생길 때 그 세로토닌이 괜찮아. 저 사람도 뭐 일부러 그렇게 세게 말한 건 아니었을 거야. 안심시켜주고 괜찮다. 캄다운하게 만드는 차분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사람이 도파민적으로만 살 수 없고 세로토닌으로만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노르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노르 갖고 나쁜 애는 아니에요. 걔는 왜 있는 거예요? 그 노르에피네프린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하죠. 불이 뜨거운 걸 알아야 그 불안을 느껴야 우리가 조심을 하죠. 인간은 불안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불안, 저 사람 뭐 포모증후군도 어떻게 보면 불안이죠. 그런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하는 걸까요?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해서 나의 삶과 루틴과 내 어떤 뭐 일상을 망치면 그게 나쁜 것이겠지만 적당한 불안은 인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수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노력도 안 하잖아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이어져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도파민도 없죠. 그러니까 성장이랑 변화가 또 도파민을 주고. 맞아요.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균형이 중요하네요.
근데 그 전반적인 어떤 것에 과부족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균형을 찾아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맞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더운 날은 네. 운동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네. 더 많기 때문에 실내 운동으로. 네, 실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도 이게 어떤 정신의학적 진단이 있나요?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인격 반사회적 기질 인격.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네. 그 뭐 정의가 뭐냐? 둘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해당이 되지만 네. 정도, 강도, 극심한 정도로 구분이 나뉘는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나 극단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연쇄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살인 현장에서 태연히 밥을 먹는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소시오패스들은 네. 약간 사회 안에서 직업을 가진 채로 가면을 쓰고 숨길 정도의 최소한의 네. 사회적인 어떤 튜닝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범죄라기보다는 네. 보이스피싱이나 뭐 아니면 뭐 횡령, 네. 사기 이런 걸 치는 사람들이 많죠. 소시오패스가 더 심하면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소시오패스보다 더 심한 쪽에. 네. 치료가 되나요? 사이코패스 수준은 사실 네. 치료라기보다는 격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심한 범죄자들은 사실 뭐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만나보진 못했는데 네. 되게 그냥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약간 다른 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이고 너희는 돼지인데 왜 내가 돼지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초월자고 너희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고 머글인데 내가 초월자인 내가 왜 너희의 법을 따라야 되지? 라는 느낌인 네. 거죠. 네. 인간의 도덕, 윤리, 사회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려서부터 약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아예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격리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약간 치료하거나 함부로 그걸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덜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인데요. 네. 뭐 많죠. 뭐 횡령,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뭐 아니면 뭐 불륜을 여러 번 저지르고도 뭐 와이프, 뭐 가정 폭력을 일삼다든지 그런 경우가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네.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도 대화를 통한 설득이나 상담 치료 이런 거는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조금 남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숨어 사는 어떤 니즈나 인지 욕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약간 변화라는 의지가 아주 약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물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소시오패스가 뭐 더 매력적이고 뭐 그렇게 보이고 자기를 더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수 있다. 뭐. 맞아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걸 알기 네.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정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이게 밀당을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훈련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이런 소시오패식한 본성이 네.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어허.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잘 이용할지, 잘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화술, 네. 외모, 네. 그 자기의 무기를 이용하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 네. 트라우마, 네. 결핍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시크를 잘해요. 캐치를 잘해요. 그리고 그거를 확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네. 훅 들어가요. 그 사람의 결핍을 그냥 확 메워주는구나.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감정 기복이 많은 편이에요. 네. 이게 연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먼저 오픈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좁혀요. 거짓말을 하죠. 나도 엄마를 어릴 때 잃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식의 교집합을 만들고 그 결핍을 알게 됐을 맞아요. 때 네. 교집합을 만들고 네. 그걸로 인해서 가짜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네. 그거에 빠지게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면 원래는 안 그런데 굉장히 빨리 사람을 믿게 되고 네. 이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게 되고 같이 사업도 하게 되고 이용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 줄은 몰라요. 오히려 빨리 가까워진 사람, 빨리 매력을 느낀 사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은 네. 너무 빨리 나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하는 사람, 네. 뭐 빨리 같이 뭐 사업을 하자. 그리고 나를 너무 띄워주고 나를 너무 칭찬해주는 사람들,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은
더 이용하기 쉬운 다른 대상한테 넘어가요. 다른 사기 대상을 찾아서 넘어가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데 계속 재촉해. 네, 빨리 사귀자, 결혼하자, 아니면 빨리 동업하자, 지금 빨리 돈을 들어오면 빨리 된다, 뭐 리딩방, 뭐 좀 아니면 사기, 아니면 뭐 그 결혼 사기, 뭐 혼인빈자, 뭐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자 그래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스팸, 러브 스팸? 아무튼 그 데이트 사기, 뭐 그런, 그런 것도 빨리 하자. 급하다. 내가 지금 외국에서 한국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널 너무 사랑한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로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특별함을 인프린팅 시키는 거죠. 주입시키는 거죠. 너 특별해. 이렇게. 근데 결핍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주변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 도를 아십니까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내가 지금 항상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뭐 취준 실패하고 뭐 그 약간 열등감을 느낄 일만 많았는데 지나가는데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동하죠.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만 풀어주면 너는 인생은 탄탄들고 될 거야. 그런 그 즉효성.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된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와 이런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네. 전세 사기나 뭐 아니면 뭐 빌라 사기, 뭐 매물 지금 안 남았다. 지금 누가 전화 와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제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옛날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불안감을 재촉하는 방법 이런 것도 쓰죠. 이 성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뭐 거절당했을 때라든지 자기 잘못을 책임져야 될 때라든지 뭐 아니면 상대가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그럴 때 뭐 이럴 때 이제 좀 더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까요? 세련된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쉽게 본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분노 표현을 자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노 표현을 자주 하는 애들은 소시오패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봐야겠죠. 분조장이다 그냥 그건. 뭐 아니 충동 조절 장애. 그리고 뭐 정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 투명하죠.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맨날 화를 내고 있고 조금도 못 참고. 소시오패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르 뭐 그거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액션 리액션처럼 불안하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을 하는데 지금 엉망이다. 투자를 못 받는다. 맨날 소리 지르는 뭐 악을 쓰는 뭐 대표가 있다. 이런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기보다는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된다거나 자기 불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온다. 소시오패스 매력적이구나. 매력적이죠. 되게 매력적이에요. 소시오패스들은 그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였구나. 가스라이팅 피해자처럼 그것도 결국 되게 한참 지난 후에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소시오패스인지 알아요? 소시오패스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 인간은 다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기준이 딱 뭐 피검사에서 딱 나오듯 진단을 확진할 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뿐인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소시오패식한 성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본성이나 어떤 그런 성향을 감추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이 맞춰졌어. 이거는 스스로 치료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그런 성향을 보이는지 재발이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지금 들은 걸 가지고 누군가를 낙인 찍거나 위험하죠. 그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스스로 지키려면 안전한 관계? 안정망이 필요하죠.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람하고만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까요? 내가 만난 남자가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그 사람 신분도 모르고 직장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똑하니 뭐 그냥 길에서 그냥 만났는데 운명처럼. 근데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도파민 쪽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의심을 아예 안 하고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검증은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검증조차 못 받게 하는구나 소시오패스들이. 그러니까 그게 첫 단계죠. 객관적인 이성을 마비시켜 놓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을 한 개씩 차단을 시키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한테만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죠. 가스라이팅하는 소시오패스들은 그런
사회적 단절을 만들고 고립시킨 다음에 네. 나만 믿어라. 너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자기한테만 오직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세팅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돈을 빌린다거나 그런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관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서 받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관계라는 건 여러 사람과의 검증이 되는 천천히 알아가는 관계가 더 좋은 거네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항상 의심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과 모든 옵션이 다 막힌 상태에서 그때 주는 동아줄이 하나의 어떤 탈출구밖에 없을 때는 그게 네. 함정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항상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2번, 3번 검증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어려울 때는 네.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 상황을 말을 안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기가 쉽겠네요. 고립되기가 그렇죠. 쉽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네.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한 5천만 원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네. 부모님 모르는 돈이야. 내가 뭐 와이프 모르는 돈이야. 네. 아니면 결혼할 그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모르는 돈이야. 네. 그러면 이건 어디서도 얘기할 데가 없죠. 네. 근데 이거 혼자 끙끙 매다가 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종목 뜬다 그러면 이게 동아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차단되고 네, 사회적 그 어떤 채널이 차단된 상태에서 네. 내가 계속 불안해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죠. 그 뇌가 이성적으로 멍청해진다고요. 네. 그런 데는 어떤 자극에 통해서 그거를 내가 유일한 탈출구, 구원자로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면 영끌해가지고 이거에 다시 들어가겠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다가 좀 약간 딴 데로 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결정과 충동을 내린다는 게 네. 사실 누군가한테 이용을 당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네. 가족과 사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네. 뭐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만 네. 가족이라는 거는 그나마 타인 중에선 나를 네.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나를 그나마 제일 걱정하는 타인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취했을 때는 뇌가 정당한 검증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네. 가족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대화,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제시하는 거냐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네. 근데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내가 가족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다거나 우리 가족이 네. 그냥 모든 뭐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니까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오히려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가족이 없다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네. 아니면 내가 정말 베프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가족도 없고 베프도 없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때는 네. 그때 튀어나오는 사람을 함부로 의존하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자존감이 낮을 때 네. 막 정말 내가 자존감이 낮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네. 때는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먼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선행되어야 되지 네, 네, 네. 누가 내 막 구원자처럼 뭐 백마탄 원적처럼 왔다 네. 뭐 구원자처럼 날 도와준다. 네. 이때 내가 이용당하고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내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네. 내 자신을 돌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됐을 때는 나를 돌봐라. 누가 날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랬죠. 제가 주식으로 전부 다 날렸을 때, 네. 어떤 전문가가 뭐 종목을 찍어주고, 네. 어떤 사람이 뭐 부자가 나를 네. 이 정말 마이너스에서 구원해 줄 거다. 네. 뭐 어떤 현명한 구루가 뭐 내 계좌를 확 바꿔줄 거, 내 인생을 네. 바꿔줄 거다. 네. 안 도와줘요. 결국 내가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탄력성을 다시 만들고 내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 재활 기간, 네. 내 요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이 재활과 요양을 스스로 해낼 그거를 못하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이 거기를 네. 먹는 거잖아요. 네. 주식으로 힘들고 취준으로 힘들고 경제로 힘들고 정말 이런 약간 마음의 결핍이 있는 대학생들한테 도를 아십니까가 확 들어오거나 네. 보이스피싱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노리는 거죠. 실제로 사례적으로 소시오패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많기는 한데요. 아, 뭐 사실 뭐 네.
그분들도 제 환자인데 그분들의 어떤 네. 뭐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혹시 그죠, 드러날 그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코멘트를 그죠, 아끼는 게 그죠. 좋을 것 같고.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있구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네. 이미 어느 정도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내가 변하고 싶어 하고 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변해가고 있는 거죠. 누구를 진단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기. 네. 그러니까 빠르게 친해지지 않기. 그 다음에 빠르게 친해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는 그런 거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예. 약한 사람일수록 예. 이 사람이 날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겪었어요. 예. 근데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는 나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걷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지. 네. 내가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굉장히 달콤한 말로 네 인생을 고쳐줄게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교차 검증을 한다. 맞아요. 내가 사람을 보는 게 너무 나는 완벽히 안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네.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 보는 눈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교차 검증을 해본 다음에 네. 믿는 게 좋겠죠. 저는 제가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8년 전에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네. 다시 하나씩 인생의 조약돌을 쌓듯이 노력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생긴 자존감 때문에 제가 지금은 행복한 거지 제가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병원이 잘 되고 아니면 조금 요만큼의 인지도가 생겼다고 해서 뭐 내가 잘 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뭐 알아봐준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인생의 바닥을 겪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었고 친구들도 정말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나라고 연락을 다 끊었고 네. 죽음까지 생각했었고 네. 거기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준 거는 결국은 물론 친구 뭐 홍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말을 했듯이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었지만 네. 나 자신을 믿어보려는 노력이었어요. 왜 제가 나 자신을 믿어보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널 어떻게 믿어요, 선생님? 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나 자신을 자존감을 쌓습니까? 오늘 하나를 해내고 내일 하나를 더 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작은 성취로 내일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큰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자격증을 딸 수는 없고 지금 당장 하이닉스나 대기업에 갈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마이너스 주식 계좌를 몇 억씩 벌 수는 없고 몇 천만 원씩 빚을 갚지는 못해요. 네. 내가 지금 근로소득으로 빚을 갚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매일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오늘은 5분 운동하고 내일은 10분 운동하고 그 다음은 12분 그 다음은 13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의 약속은 지켰다는 그 가치와 보람이 자존감으로 저는 만든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조금이나마 당당할 수 있는 건 내 자격증이나 우리 아파트 주소, 내 계좌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저 가진 거 없어요. 진짜 부족하고 스스로 저는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0.1%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늙고 못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중년이 되어가는 나지만 그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제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별로였어도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게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선생님은 의사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돈 많이 벌어봤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는 더 돈이 없었고 정말 빚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의사 자격증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저도 열등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고 굉장히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정도로 멘탈이 약했어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씩 쌓아가세요. 자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너무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실천함으로써 내일은 그것에 내가 실천한 거에 대해서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